임미현의 아침 뉴스. 성탄절을 맞아 전국의 교회와 성당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와 미사가 이어집니다. 한국교회는 성탄의 기쁨이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고 사회의 낮은 곳에 평화를 가져오길 기원했습니다. 여야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이른바 김용균법의 의견을 좁히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 시간은 포함하고 약정 휴일은 빼기로 하자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BMW 차량의 잦은 화재 원인은 엔진 부품의 설계 결함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 BMW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골프 향응 등에 대한 감찰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됩니다. 오늘 전국이 온화하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부터 매서운 한파가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오늘 하루 전국의 교회와 성당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와 미사가 열립니다. 첫 소식 천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아 전국의 교회와 성당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축하와 감사의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명동성당에서는 염수정 추기경의 주례 속에 성탄 대축일 자정 미사가 열렸습니다. 교회들은 교인들과 주민들의 가정을 찾아가 예수 탄생을 알리는 새벽송으로 성탄의 아침을 깨우기도 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한국교회는 메시지를 발표하고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우리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고 한반도와 우리 사회 낮은 곳에 평화를 가져오길 기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입니다. 사랑 없이 치유와 화해가 없고 치유와 화해 없이 정의와 평화를 입맞추게 할 수 없습니다. 낮은 것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오늘 하루 전국 교회를 넘어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이어집니다.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앞에서는 고공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가 열립니다. 지난해 11월 12일 굴뚝에 올라 성탄절인 오늘 세계 최장 고공농성 기록인 409일을 맞은 파인텍 노동자들에게 성탄과 같은 복된 소식이 하루빨리 임하길 기원합니다. 서울 광화문에서는 전쟁과 정치, 종교적 박해를 피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난민들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가 진행됩니다. 청량리에서는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돌아보는 31번째 거리 성탄 예배가 열리는 등 낮은 자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의 낮은 곳에 성탄의 복된 소식이 전해질 예정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천수연 기자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파인텍 노동자들의 굴뚝 농성이 오늘 409일을 맞았습니다. 성탄절에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이라는 슬픈 신기록이 쓰여졌습니다. 오수정 기자가 굴뚝 농성자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이제까지 최장기 고공농성은 408일입니다. 파인텍 차강호 지회장의 2015년 기록입니다. 차씨를 이어 굴뚝에 오른 파인텍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어제 같은 기록을 세웠고 성탄절인 오늘 409일을 맞았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신기록이지만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 고공농성 중인 홍기탁 씨는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날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를 않았어요. 단지 이제 3년이라는 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합의된 사항이 전혀 이제 지켜지지 않은 이런 게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공장 인수 돌연 정리해고에 나선 모기업에 파인텍 노동자들은 2014년에도 고공농성을 벌인 끝에 합의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회사 측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자 노동자들이 다시 굴뚝에 오른 겁니다. 금속노조 파인텍 지회 차강호 지회장입니다. 합의했던 사항들을 408일 되기 전에 지키라고 단식을 시작했고 누구나 다 즐거워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즐겁지 못한 날이 되는 날이 많습니다. 동료들과 연대단체들은 땅 위에서 4박 5일의 오체 투지를 했고 단식 농성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들이 내려올 수 있을지 성탄절의 기적을 기대해봅니다. CBS 뉴스 오수정입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로 인해서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여야가 의견을 좁히면서 본회의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하지만 유치원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 이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어제 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고 김용균 씨 사건으로 재조명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과 지난 국감에서 이른바 명품백 사건으로 논란이 된 유치원법 개정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며 내일 다시 만나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직접 환노위 소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동시에 김 씨의 어머니 등 유족들도 어제 국회를 찾아 법안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제대로 된 법안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아들들도 죽습니다. 반면 지난 국감 이후부터 법 개정을 논의해온 유치원법 협상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어제 각 당 정책위 의장과 교육위원이 포함된 6인 협의체까지 가동했지만 협상에 실패했습니다. 급기야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의원은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최종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한국당을 건너뛰는 패스트트랙 카드까지 거론되면서 내일 최종 회동에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이정주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재정지원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재정지원은 이들 유치원들이 20-20학년도 원화 모집에서 처음 학교로를 활용하면 재개됩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관련해서 법정 주휴수당은 포함하고 약정 주휴수당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와 사용자 측 모두가 반발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노동자에게는 주 1회 휴일을 주면서 수당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 주휴수당입니다. 그런데 법정 주휴수당 외에 노사 간의 자율적 합의로 유급 휴일을 추가로 줄 수 있습니다. 약정 휴일입니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던 정부 방침에 사용자 단체가 반발하자 정부는 어제 법정 주휴수당만 포함시키고 약정 휴일은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려던 계획을 일주일 뒤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단체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경제정책본부장입니다. 이 주휴수당 자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업들이 갖는 부담을 감안한다면 해지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노동계도 정부의 후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김영석 대변인입니다. 독재 시대에 이 유물이었었던 이 녹실회의란 걸 되살려가지고 재벌들이 요구한 걸 받아서 미루기까지 하면서 하게 된 거 아닌가. 정부의 새로운 방침에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어서 주휴수당을 둘러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CBS 뉴스 이기범입니다. 정부가 BMW 연쇄 화재 원인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BMW 측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은폐 결함에 대해서도 BMW 측은 선을 그었는데 향후 BMW 사태의 향방을 송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MW 연쇄화재 사태를 조사한 국토부 민간합동조사단은 BMW의 잘못 설계된 장치로 부품에 균열이 생겨 불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가 잘못 설계돼 장치가 과도하게 작동되거나 열을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해 냉각수가 끓게 되는데 이 뜨거운 냉각수로 인해 냉각기에 균열이 생겼다는 겁니다. 결국 조사단은 부품 교체는 화재 시기를 늦출 뿐 설계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불은 또 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MW의 입장은 다릅니다. 누수가 발생하는 냉각기만 바꾸면 해결된다며 자사는 물론 스위스 연구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여기에다 BMW가 이미 2015년에 냉각기 결함을 알고도 결함을 은폐했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BMW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과징금은 물론 형사고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결함 은폐 축소,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BMW를 즉시 고발 조치하고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결국 향후 BMW 사태는 정부의 주장에 대한 BMW의 소명과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흡기 다기관 추가 리콜을 결정한 정부가 다른 부품의 내구성도 검토할 예정이어서 추가 리콜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송영훈입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골프 향응 등 비위 감찰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됩니다. 장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르면 이번 주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합니다. 감찰본부는 그동안 김 전 특감반원이 건설업자 최모 씨와 KT 임원으로부터 대가성 골프 접대를 받았는지 수사했습니다. 앞서 골프장을 압수수색하거나 KT 임원을 소환 조사하면서입니다. 김 전 특감반원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는 이미 수원지검에 배당된 만큼 감찰보다 수사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한국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등을 민간인 사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 동부지검에 배당했습니다. 김 전 특감반원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박 비서관이 2012년 함께 근무했던 점을 근거로 공정한 수사를 위해 투트랙 수사 방침을 세운 겁니다. 하지만 한국당과 김 전 특감반원의 변호인은 이 투트랙 수사가 축소 수사의 전조라며 한 곳에서 수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전 특감반원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한 곳에서 한꺼번에 병합해서 수사하는 것이 옳다.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정치 공방의 중심에 놓인 김 전 특감반원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장성주입니다. 자율형 사립고인 서울 하나고등학교 법인이 기숙사 사감을 7년간 고용했으면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김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44살의 A씨는 하나고등학교에서 7년간 기숙사 생활관장으로 근무했으나 돌아온 건 계약 해지였습니다. 2010년에 용역업체를 통해 하나고 사감으로 입사해 5년 3개월 동안 근무하고 2015년부터는 학교 측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 1년 단위로 2년간 이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법인 측은 단기 계약 2년이 만료되자 A씨를 계약 해지했습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내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처음 용역업체를 통한 5년 3개월 동안 A씨의 사감 업무가 파견 근로자 업무에 해당하고 2년이 넘으면 파견 근로자를 무기계약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입니다. 이제 이쪽에서 파견법 위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다 저를 업무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A씨 외에 다른 사감 2명도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각각 4년과 5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나고 법인은 이들 사감 3명에 대해 최근 무기계약적으로 전환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심 판결을 수용할 경우 계약 해지 이후 복직할 때까지 1년 6개월분 이상의 월급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A씨는 해직 이후 초등학교 체육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정부 여당에서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권이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면 경제 문제와 한반도 평화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구현 기자입니다. 올해 연말 정부 여당에서는 긴장감과 위기감이 감돕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연이어 40%대로 조사된 데다 지난 2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취임 이래 최초로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권 교체 이래 매달 70%를 웃도는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정부 여당에서는 파티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집권 2년 차부터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한 배경에는 고용 악화와 저성장 등 경제 문제와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 등과 더불어민주당 김종호 의원이 공항 갑질 논란 등도 지지율 하락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일단 경제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하면서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슈퍼 예산이라고 불리는 내년도 예산안이 시장에 투입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이 지지율 반등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문제나 남북관계 모두 세계 경제와 한반도 주변 강대국과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이 얽혀 있어 성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최선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이 우리 돈으로 5,63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이같이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원비어 부모는 지난 10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약 1조 2,60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수전 라이스가 현지 시각으로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라이스 전 보좌관은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최근 시리아 철군 결정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 국가안보 위기 상황의 근본 요인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을 꼽았습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 정부의 셧다운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해임 논의 논란이 일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91% 하락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지수는 2.71%, 나스닥 지수도 2.21% 급락했습니다. 약 3주 동안 망망대해를 표류하던 어부 2명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유람선에 의해 기적적으로 구조됐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홍 기자의 쏘 왓입니다. 우리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뉴스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홍영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지난주 3기 신도시 발표가 나오면서 과연 3기 신도시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오늘은 과거 1, 2기 신도시는 어땠고 이를 통해서 3기 신도시는 어때야 하는지 과연 신도시 발표가 나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 그래도 궁금한 소식이었습니다. 3기 신도시 4곳이죠? 네,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그리고 과천까지 4곳이 발표됐고요. 전체 12만 2천호 규모입니다. 1, 2기 신도시와 차별화되는 점은 교통 인프라 대책을 함께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1기 그리고 2기 신도시는 교통망 확충을 함께 발표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네, 1기 신도시는 89년 노태우 정부 때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랬죠.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이렇게 5곳을 1기 신도시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주택난 해소와 집값 잡기에 방점이 찍혔기 때문에 교통망은 큰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2기는 노무현 정부 때 발표됐죠. 네, 2003년 참여정부 당시 발표됐는데요. 또 집값이 오르자 신도시 개발이 추진됐습니다. 판교, 동탄, 위례 등 수도권 지역과 충청권 지역까지 12곳이 선정됐는데요. 1기 신도시가 서울 도심에서 20km 떨어졌다면 2기 신도시는 그보다 먼 30km 이상 떨어진 곳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1기 신도시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녹지율을 높여서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배드타운화 되지 않기 위해 자족 기능을 강화하려고 한 거죠. 네,
그런데 바로 그 점 때문에 교통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신도시를 만드는 이유는 수도권과의 교통망을 연계해서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도 서울 도심으로의 출퇴근을 쉽게 하도록 하는 걸 텐데요. 이 2기 신도시는 사실상 교통 대책이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네. 결국 출퇴근 대란을 낳았죠. 네, 그래도 2기 신도시 가운데 판교의 경우는 성공 사례 아닙니까? 그렇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수요자들이 결국 교통 환경과 일자리 이 두 가지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 판교가 이 점을 만족했다고 평가합니다. 신분당선 판교역을 통해서 강남역까지 내정거장이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권 출퇴근 수요를 우선 불러 모았고요. 판교 테크노밸리로 인해서 고용까지 창출했다는 부분이 큰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3기 신도시 이야기를 해보죠. 네. 3기는 왜 발표한 겁니까? 이번 3기 신도시도 앞값이 폭등해서 정부가 또다시 신도시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네. 결국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신도시의 출발은 모두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서죠. 네. 과연 신도시 조성이 장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데는 모두가 일치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신도시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잡히면 결국 집값이 또 오르는데 신도시 개발이 과연 집값 상승 억제책이 맞냐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김용민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의 의견 들어보시죠. 일산 분당이 생겨가지고 처음 접해봤을 때 중심지에 있는 분들이 신도시로 이동한 적은 있었거든요. 그때 반짝 집값이 단기적으로 약간 주춤한 적은 있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신도시가 주변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중심지는 경제 밀도가 높아지니까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또 한 번 묻고 가야겠죠. 이 3기 신도시 So what? 나랑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네, 우선 집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입지와 조성 계획 등이 상당한 관심일 테고요. 집을 알아보지 않은 분들일지라도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곳에 사는 분들, 그리고 근처에 사는 분들, 내 집값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신경이 아마 곤두서 있을 겁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2기 신도시에 사는 분들의 불만이 상당했는데요. 2기 신도시와 경기도 일대가 부족한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로 미분양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신도시를 내놓는다면 또 1기 신도시처럼 배드타운만 형성할 것이라는 반발이 거셌습니다. 네, 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나온 교통대책, 인근 지역 사람들에겐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죠. 네. 광역 교통망 확충 더 빠르게 될 것 같다고요? 네, 정부는 파주운정에서 서울역과 삼성역을 가로질러서 화성 동탄을 잇는 GTX A 노선을 올해 안에 착공한다고 했고요.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B 노선은 내년 중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칠 방침이고 양주에서 수원을 잇는 C노선은 내년 중 기본 계획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이 신도시 발표에 반발하는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졸속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정부가 항상 인프라를 한다고 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언제 이루어지겠냐라고 실효성을 문제 삼는 분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나 정부가 발표를 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은 없으니까요. 예, 전문가들은 이번 3기 신도시 발표에서 이 교통대책이 함께 나온 부분은 칭찬할 만하다고 했는데요. 정부가 계획대로 인프라를 확충한 적이 없다 보니 시큰둥하다는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선 정말 공감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라도 제때 인프라가 확충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출퇴근 대란만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영선 기자였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입니다. 네, 성탄절인 오늘 추위도 주춤하고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만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지기는 하겠지만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중부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살짝 날리는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대부분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는 주춤하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3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어제보다 3도가량 더 올랐고요. 낮 최고 기온도 서울과 청주 5도, 광주 7도, 부산 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부터 다시 북서쪽에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찬바람을 동반한 매서운 추위가 시작되겠고요. 특히 목요일인 모레부터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당분간 올겨울 최강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기가 무척 건조한 상태여서 불씨 관리 더욱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성탄절 CBS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